사실 채권이라든가 다른 상품 부서들에 비해서 그 주식 부서들 규모는 많이 작습니다. 고스트리라고 할 수 있는 그 프랍 트레이더들도 몇 명 안 돼요. 예전에 골드만삭스에서 600명이나 되는 그 트레이더들을 다 잘라버렸던 걸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엄청 운동장처럼 이제 큰 트레이딩 센터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막 트레이딩 시킨 거거든요. 약간 예전에 리니지 같은 거 게임 시키면서 그 중국 같은 데서 애들 가둬 놓고 시키면서 돈 벌게 하는 뭐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건데, 그걸 또 카페 가지고 데워진 거 거대한 트레이딩 룸 50명짜리인가 10분의 1이죠. 그런 걸 이제 만들었었던 게 기억나는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제 600명을 다 이제 내보내고 그 자리에다가 퀀트 2명 남겨놓고 정리했던 그 기억이 있거든요. 그 유명한 건데, 저희 이제 독서 토론 방송 요즘에 이제 퀀트 책 읽고 있으니까 아마 그 스토리 다 이해하실 거예요. 아무튼 이제 대부분의 증권사 직원들도 주식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확률론적으로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번다는 게 상당히 어렵다, 이런 걸 이미 알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약은 겁니다. 제 동기들도 이제 17년 차 이제 증권사 직원이고 부장도 있고 차장도 있는데 이 바닥 뭐 빠꼼이죠. 다 잘 알죠. 아무튼 본론 들어오면 또 옆으로 샜는데, 거시적으로 볼 때는 그 경기 침체가 오면요, 일단 실업이 훅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소비가 줄어서 기업 실적이 악화되겠죠. 그러면 이제 지금 내년 상반기 기업 전망들을 다 올려놨거든요. 컨센서스를 올려놨거든요. 근데 그게 꺾여야 되는 거죠. 근데 뭐 일단은 실적들이 안 좋게 나오면 이제 어닝 쇼크가 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주가가 이제 푹싹 주저앉는 거죠. 특히 이제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일부 대형주들이 굉장히 이제 버블 상태인데 10년치, 20년치, 50년치 이익을 땡겨온 그런 상태잖아요. 그런 것들부터 이제 쉽게 부러지는 거죠. 제가 7월에 애플을 고점대 195불 때 팔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전부 나머지를 다 팔았거든요. 작년보다 실적이 더 안 좋은 게 애플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30%가 더 올랐어요. 작년에 비해서. 저는 이제 미련 없이 다 털었죠. 지금은 주식이 하나도 없는 상태고, 그때 여러분들도 아마 다 파시고 제 채널 보신 분들은, 그리고 지금 이 영상 굉장히 편하게 느긋하게 이제 보고 계시리라 생각하고요. 지금 주식을 100% 다 갖고 있다, 이거는 조금 위험한 베팅이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주제가 이제 중국과 한국 외국인들 이제 이탈인데, 상반기에 이제 외국인들이 중국에서 이제 주식시장이랑 채권시장에서 250조를 매도를 했습니다. 전체 갖고 있는 분량의 이제 17%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대체로 이제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들에게 주식시장, 코스피 주식시장 보유 비율이 한 29%에서 33%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그게 29에서 33면은 상하 4% 갭이 있죠. 4%라고 하면은 한 33%에서 보면은 뭐 한 대충 13%, 11% 뭐 이 정도 왔다 갔다 쳐보시죠. 근데 단기간에 이거를 확 정리를 하지 않아요. 33%에서 29%확 정리하지 않거든요. 단기간 동안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 근데 대체로 보면 상승은 완만해요. 에코프로 보면 이렇게 쭉 가다가 저 며칠 전 뉴스 봤는데 30% 빠졌다. 30%. 이게 이렇게 올라가다 이렇게 빠지는 거야. 대체로 주식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상승은 완만한데 빠진 건 정말 절벽이에요. 그래서 상승할 때 파는 게 맞아요. 저는 5번 분할 매도 원칙이 있는데 따라가면서 이제 판단 말이에요. 고점을 모르기 때문에. 누가 알겠어. 그래서 이제 욕심을 버리면은 여러분들이 좀 적당한 가격에 적당히 먹고 나올 수가 있어.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고점을 찍고 빠지잖아요. 절벽처럼 훅 빠지잖아요. 그럼 그게 완전 개미지옥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먼저 판 사람들, 미리 올라갈 때 판 사람들이 부러워지는 거죠. 저도 뭐 팔고 나서 날아가는 거 많이 경험했습니다. 근데 뭐 늘 생각해요. 어깨에서 파는 거다. 더 가는 거는 내 몫이 아니다. 그 뭐 낚시할 때 몇 마리 이렇게 던져주잖아요. 새들한테. 그런 거지. 더 가는 것은 내 몫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제 주식 다 팔고 좀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득도하세요. 득도. 더 이제 없다. 버핏도 BID를 고점에서 못 팔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고점에서 이게 돗자리 까는 것도 아니고. 제가 늘 이야기 드리지만 남들보다 덜 벌고 덜 깨지면 더 번다는 말 드리잖아요. 이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하워드 막스가 한 얘기예요. 주식은 200조를 굴리는 분이 한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한국이 중국의 프록시 같은 시장이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외국인들이 이제 중국 주식을 다이렉트로 이렇게 사기 힘드니까 그 폐쇄적인 금융 시장이다 보니까 대신 이제 한국을 산 거죠. 중국의 고성장 막 10%, 13%, 15% 올라가는 고성장을 그 수혜를 가장 많이 받는 나라가 한국이었기 때문에 한국의 뭐 삼성전자라든가 포스코라든가 뭐 그 LG화학이라든가 SK이노베이션 이런 것들을 마구마구 사기 시작했던 겁니다. 조선주도 사고. 이 프록시라는 게 대리인이라는 뜻이거든요. 대신 사는 거죠. 근데 중국이 이제 금융당국이 증권 시장을 금융 시장을 이제 개방을 하고 이거를 이제 발달시키겠다 이렇게 하면서 상강통이랑 후강통 같은 것들을 부분 개방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2015년도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굳이 살 필요가 없이 그냥 다이렉트로 중국 시장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 2015년부터 작년까지는 외국인들이 중국 시장에서 분기별로 볼 때는 매수를 꺾은 적이 거의 없었어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2018년도에 무역 전쟁을 할 때도 외국인들은 중국 시장을 꾸준히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공산당이 그랬죠. 이거 봐라. 우리가 아무리 니네들 전쟁해도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을 산다. 이렇게 막 광고를 했던 거지. 그런데 이게 올해부터 꺾이기 시작합니다. 제 생각에는 반기가 이렇게 반기별로 매도가 이렇게 거대하게 나온 거는 제가 볼 땐 처음인 것 같아요. 거의 다 이제 회수를 한 거죠. 차이나 런을 한 거죠. 저는 이제 외국인들이 중국 주식을 파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디커플링이든 뭐 디리스킹이든 이제 미국하고 중국은요 끝났어요. 뭐 이혼한 거나 다름없어요. 중국이라는 여자는 브릭스라는 남자한테 간 거고 그리고 미국이라는 남자는 동맹들하고 이제 약혼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이제 부딪힐 일 없어요. 서로 보는 곳이 달라요. 이런 상황에서 이 미국과 중국이 재결합할 확률은 없는 거죠. 없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중국에 있던 공장들이 쏙쏙쏙 해외로 빠져나간 지 벌써 15년째다. 2008년 이후로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잖아요. 멕시코랑 동남아에 많이 갔고 그게 다시 이제 중국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거의 없는 거지. 그렇다 보니까 중국 경기가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청년 실업률이 높은 거고 부동산이 안 좋아진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조업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한국도 제조업이 많이 빠져나갔거든요. 동남아로 많이 가고 멕시코로도 많이 가고 유럽으로도 많이 보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별로 썩 좋지 않은 겁니다. GDP가 별로 썩 많이 올라가지 않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공장들이 다 빠져나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경기가 좋아지는데 부동산이 다시 살아나는 가능성이 적어도 한 5년 봐요. 5년은 진짜 힘들지 않을까. 워낙 공급 과잉이기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 볼 때도 중국을 이렇게 강하게 이제 매수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점점점 보면은 2020년, 2021년, 22년, 지금 23년 그 어느 때보다 전쟁 가능성은 점점점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내년 되면 더 심해지고 2025년 되면 더 심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점점점 중국과 미국은 완전히 그냥 벽을 쌓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러시아 꼴이 되는 겁니다. 모든 뭐 맥도날드, 스타벅스, 자동차 기업들 다 철수했죠. 덩달아 한국 기업들도 다 철수했죠.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하고 채권 시장에서 많이 빠져나왔어요. 우리 상반기 진짜 많이 빠져나갔는데 일각에서는 뭐 중국에서 빠진 돈들이 한국으로 이제 들어올 가능성이 있지 않냐 막 이런 기사도 냈는데 저는 그거 보고 진짜 완전 커피를 뿜었습니다. 진짜 완전 대박 아니고 대박. 아시아와 유럽 경기는요 중국 경기에 의해서 좌우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중국이 힘들면 당연히 한국도 힘듭니다. 중국에다가 이제 반도체랑 중간재 팔아서 먹고 살던 게 한국인데 중국이 정체가 되면서 지금 무역 적자국이 됐잖아요. 한국이. 연간으로 볼 때도 올해는 무역 적자국이 될 것 같아요. IMF 이후로 처음이에요. 처음. 한국이 지금 리만 사태라든가 팬데믹 때도 어마어마하게 무역적 흑자를 냈던 구조적 흑자국이었는데 이게 끝나버렸어요. 지금. 이게 진짜 심각한 겁니다. 지금 중국이 반도체 자료가 이제 40%까지 올랐다고 제가 상케이 신문 보도 이야기 들었잖아요. 여러 번 이야기 들었는데 지금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7나노 이상 공정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요 15%밖에 안 돼요. 나머지를 중국이 자립하면요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중국에 팔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 7나노 이상도 그 중국에다 수출 못하게 미국이 한국을 이렇게 때렸잖아요. 수출하지 말라고.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자립화를 다 7나노 이하를 해버리면 한국은 반도체 어떻게 팔지? 중국에다가 못 파는 거지 이제. 진짜 깝깝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도저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중국 반도체 무섭다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15나노에서 7나노까지 이번에 화웨이 그 오는데 2년밖에 안 걸렸어요. 이게 한국 국군에 있어서는 굉장히 심각한 타격이거든요. 외국인들이 셀코리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한국은 늘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무섭게 이겨내는 불굴의 민족이다 막 이렇게 국뽕하신 분도 있는데 예전에 그게 맞았는데 지금은
지금 틀릴 수도 있어. 지금은 상태가 좀 심각한 것 같아. 한국 반도체 기술자한테 연봉 3배씩 주면서 데려가가지고 한 1, 2년 써먹고 뱉어버린 게 중국 반도체 업체들이잖아요. 항공사 기장들도 그렇게 입도 선매해가지고 버리고 막 먹고 버리고 막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요즘에 사실은 그 이완영 같은 사람들이 한국에 너무 많아졌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선시대도 보면 백성들이 무지했었어. 전 세계 그 정세도 잘 모르고 무지했었는데, 그게 문제가 컸지만 사실 조선이 망하게 된 거는 그 몇 명의 엘리트들이 일본에다 나라를 팔아먹은 게 굉장히 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간에 제조업이 동아시아에서 탈동아시아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문제가 뭐냐면 4차 산업 양성에도 실패를 했어요. 네이버나 카카오가 뭐 구글 메탈 이길 수 있겠습니까?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저는 네이버가 구글을 능가하는 챗GPT를 프로그램을 이번에 낼 거라고 막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자신감 있게 이야기할 때 솔직히 좀 웃겼습니다. 지금 구글은 거의 세상을 다스리고 있어요. 구글은 거의 신이에요. 지금 신. 정보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갖고 있고, 지금 한국어로 된 그런 정보 같은 경우에는 구글이 네이버나 다음 카카오보다 더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럼 네이버가 구글을 어떻게 이겨요? 그리고 이제 걸음마 단계잖아. 얘들은 10년, 20년, 1960년대부터 AI가 시작됐던 나라들, 우리나라는 이제 몇 년 전부터 시작된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그걸 따라잡습니까? 일단 인력 캐파 자체가 지금 몇 배가 차이 나는데 한 10배는 차이 날걸요. 그래서 제가 코스피 하지 말라고 5월달부터 얘기 드린 거예요. 독거 투자일제. 차라리 미국 주식해서 돈 벌어서 한국에 가져와서 한국에 쓰는 게 진짜 애국이다. 세금도 솔직히 해외 투자자들이 양도세 겁나 많이 내요. 국내 투자자들 중에서 그 세금 내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1%도 안 된단 말이에요. 진짜 애국은 미국 주식 투자해서 외화를 벌어서 한국에서 갖고 오는 거야. 이게 정말 최고야. 이게 진짜 애국입니다. 애국. 세금 많이 내면서 호구 잡혀도 진짜 이게 애국이에요. 저도 애국하고 있고 여러분도 애국하고 계신 거예요. 일본이나 독일처럼 자산을 이제 굴려가지고 돈을 버는 게 진짜 선진국형 인텔리전스한 비즈니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코스피 코스닥 걱정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계좌를 더 걱정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어차피 대기업들은 한국이라는 로컬 시장을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알아서 다 먹고 있어요. 다 잘해먹고 삽니다. 부자 3대 가는 거고, 해외 기업들이 잘 한국에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들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 볼 때 그 국내 언론들 책임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뭐 한국 좋다, 뭐 국뽕 이렇게 싹 뿌려놓고 안심시키고, 나쁜 놈들이지. 이게 다 언론들, 광고주들이 대기업들이고 주주들이 다 대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기사를 내는 겁니다. 제가 한국경제신문 주주가 대부분 이제 정경련 회원사들이고 최대 주주가 현대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국뽕을 막 뿌려대니까 개미들이 그 국뽕에 취해가지고 한국 주식 사고 물리고 총알바지하고 막 이런 상황들이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좀 정신 좀 차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개인들도. 그러려면 세일즈 광고 찌라시 같은 그 증권사 리포트 이런 거 사실 여러분 손에 쥐어지기 전에 기관들 다 돌려보고 그 주식 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뿌려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3% 나온 거고. 근데 뭐 어차피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는데 책도 안 보신 분들이 리포트까지 뭐 얼마나 찾아보겠어요. 근데 그거 리포트 읽고 차트랑 도표 짜깁기 해가지고 읽어주는 게 주식 유튜버들이거든요. 중개하잖아요. 시장을, 시황을. 그러니까 이제 본인 의견인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거 다 증권사에서 돌고 돌았던 거 이제 막판에 이제 보고 이제 올린 거지.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그게 이제 소스가 증권사라는 걸 모르고 워낙 이제 증권사에 대한 그 증권가에 대한 불신 깊으니까 그런 유튜버 쪽으로 쏠리는 것 같아요. 증권사들도 요즘에 각 리서치별로 유튜브 그 채널들 많이 만들었는데 구독자라든가 조회수가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불신한다는 거지. 근데 이제 막 어디서 듣보잡 개인들이 막 나와가지고 막 하면은 막 구독자가 몇십만 명 되고 막 난리가 나는 것이 이제. 또 그거 보고 이제 귀가 시원해진다고, 공부 많이 됐다고 좋아들 하죠. 리포트 보면은 금방 볼 수 있는 건데, 사실 주식 투자라는 게, 금융 투자라는 게 정말 심각한 거예요. 진짜 심각하고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 어떻게 보면 지적 노동 같은 거거든요. 여러분들 중에서 주식하면서 그랜저 한 대 값 날려본 적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벤치 한 대 날린 분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제가 강남에서 PB하면서 맨날 하는 게 고객들하고 상담 전화 오고 계좌 열어본 게 일이었거든요. 그럼 맨날 다 깨져 있어. 이게 진짜 심각한 거예요. 진짜 신중해야 하는 건데 이게 유튜브로 넘어오면서 여러분들 보면서 약간 엔터테인먼트, 재미로 보는 거 이런 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영상 한 15분 보고 웃고 떠들가면서 이제 끝나는 거야. 내 계좌를 벌써 체념했었는데 이거 보면서 그 시간만은 약간 몰핀처럼 뽕처럼 유튜버 재롱 보면서 위안을 삼았다가 다시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머리에 남는 게 없어요. 그리고 왜냐면
계좌는 그대로 이제 깨져 있기 때문에 뭔가 주식 유튜버는 꿈과 희망을 주면서 유식하게 보이고 도표를 그려가면서 설명을 그래야 되는데 틀리든 맞든 그래야 되는데 저는 뭐 시장 뷰가 거의 1년 다 돼가는데 변함이 없고 물론 시장이 그렇게 맞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별로 이렇게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쓰고 관심이 안 가는데 뭐 어쩌겠어요. 인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돈을 벌어야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주식, 채권, 부동산 전부 지금 시장을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 판 돈, 주식 판 돈, 차 판 돈 다 달러에 들어가 있고요. 해외에서 긴축하면서 살고 있어요. 물론 이제 긴축을 한다고 하는데도 3,400만 원씩 쓰게 되더라고요. 계속 여행을 하면서 이동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비용이 한국에 있을 때랑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쓰는 거는. 어쨌든 간에 저처럼 이제 시장에서 22년 동안 오랫동안 있던 사람들은 사이클이라는 게 좀 느껴지긴 해요. 어쨌든 저는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8월 이전에 다 정리를 했고요. 지금 주식 100% 있는 분들은 심장이 많이 떨릴 거예요. 살 때랑 팔 때랑 다 심장이 떨리면 실패한 투자자가 되기 쉽습니다. 느긋하게 있다가 사고 느긋하게 있다가 팔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덜 벌고 덜 깨지세요. 자신의 한계를 좀 인정을 하세요, 여러분. 너무 기고만장하게 가지 마시고 이게 주식시장에서 롱런하는 비결이에요. 저도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20년 있다 보니까 또 제도권에서 14년 있다 보니까 진짜 롱런한다는 게 진짜 중요한 거구나. 길게 가야 되는구나. 안 깨지면서 그게 정말 주식 투자에 있어서 성공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6개월, 뭐 3개월 이렇게 짧게 하실 거라면 모르겠는데 1년, 3년,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하실 거라면 그게 정말 중요한 키워드예요. 살아보니까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한테 호소하고 싶어요. 호소. 공부하시고 롱런 하십시오. 감사합니다.